내가 진짜 우리 가족을 걱정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어. 뭐? 난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 현실적인 얘기? 내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걱정하는 건 유산이라고? 그럼 오빠도 결국 돈 문제 고민했겠지? 나만 나쁜 년 만드는 거야? 돈 문제? 난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고민했지. 내가 가져갈 유산이 아니라. 그래서 나보고 손가락 빨고 살라는 거야? 우리가 부부인데 유산 나한테도 당연히 권리 있는 거잖아. 내 입으로 부부라고 하지 마. 너한텐 가족보다 돈이 먼저잖아. 지금 보니까 너랑 결혼한 내가 제일 한심하다. 뭐? 미친 X. 내가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도 참고 살았어. 알아? 그럼 이제 참고 살지 마. 당장 나가. 내가 원하는 돈 한 푼도 못 가져갈 테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배우자. 이혼이 답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내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아내는 유산 걱정뿐이었죠. 나는 우연히 그녀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모든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과연 그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상에서 모든 진실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제가 태어난 곳은 부산이에요. 그 중에서도 자갈치 시장 근처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자랐어요. 부산 사람이라 그런지 어릴 때부터 바다와 시장이 익숙했어요. 집 앞 골목을 나가면 늘 생선 비린내가 났고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부산 사투리 섞인 상인들의 목소리가 귀에 있었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 저희 집안도 자연스럽게 수산업과 관련된 일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자갈치 시장에서 작은 생선 가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시면서 가끔 가게도 도와주셨어요. 저는 형제 중 첫째였고 밑에는 1살 어린 남동생 태연이가 있었어요. 남들은 첫째라서 책임감이 강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 책임감이라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가게를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성아, 이 가게는 우리 집의 전통이다. 나중에 내가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릴 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커가면서 그 기대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되었거든요. 아버지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됐어요. 그 시간에 저는 꿈나라에 있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셨어요. 가끔 화장실 가려고 깼을 때 부엌에서 들리는 라디오 소리와 아버지가 국을 후루룩 마시는 소리가 들리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이상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당연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부산 공동어 시장에 가서 생선을 경매로 사오셨고 가게 문을 열 때쯤이면 손질이 끝나 있었어요.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죠. 아침 7시쯤 되면 어머니가 가게에 도시락을 가져다 드렸어요. 저는 그때쯤 겨우 일어나서 등교 준비를 했고요. 솔직히 저는 아버지가 존경스러우면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지? 조금은 쉬면서 살 수 없는 걸까? 하지만 그게 아버지 세대의 방식이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것. 제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버지와 갈등이 많아졌어요. 가게를 물려받으라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고 싶은 저. 그런데 동생 태연이는 저와 달랐어요. 태연이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고 가게 일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저는 가게에서 도망치듯 벗어나려 했지만 태연이는 오히려 자발적으로 가게에서 일했어요. 아버지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죠. 태연이는 참 속이 깊다. 지성이는 언제 철이 들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마치 제가 불효자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럭저럭 가게를 도왔어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가게에서 멀어졌어요. 저는 공부해서 대학 가고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셨죠.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와 태연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지성이는 고등학생이니까 방학 동안 가게에서 제대로 일 배워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태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버지, 형이 힘들면 제가 더 도울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죠. 내 동생이 너보다 낫다, 지성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태연이가 더 착하고 더 효자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고 저만의 인생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걸 전혀 이해해주지 않으셨죠. 그날 이후로 저는 가족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아버지는 여전히 가게를 물려받으라고 하시지만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싶어요. 요즘은 인터넷도 발달하고 다양한 직업이 많잖아요. 저는 꼭 생선 가게를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태연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아버지가 직접 준비하신 거였어요. 그때가 내가 20살, 태연이가 19이었어요.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기뻐해야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가족들은 다들 축하해 줬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아버지는 태연이 유학을 위해 가게 일부를 정리하고 대출까지 받으셨죠. 생선가게 하나 지키겠다고 평생을 바친 분이었는데 태연이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결정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확신했어요. 아, 나는 아버지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태연이가 출국하기 일주일 전 가족끼리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태연이한테만 그렇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날 바라봤어요. 내가 가게를 맡겠다고 했으면 너도 지원해줬을 거다. 그게 말이 돼요? 유학이 가게 맡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태연이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놈이다. 하지만 너는 가족보다 내 생각이 먼저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요. 나는 아버지 기대에 못 미치는 놈이에요. 근데 그게 유학 보내줄 사람, 안 보내줄 사람 나누는 이유가 돼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가족들 분위기도 무거워졌고 결국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족과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태연이가 출국하는 날도 공항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거짓말하고 하루 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태연이가 미국에 간 후로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더 가게에만 집중했고 어머니는 미국으로 택배를 보내느라 바빴어요. 나는 여전히 부산에 남아 편의점 알바를 하고 주방 보조도 하고 가끔씩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았어요. 처음 몇 달 동안 태연이는 자주 연락을 했어요. 형, 여기 진짜 힘들다. 영어도 어렵고 음식도 입에 안 맞아. 적응하려면 시간 걸리겠지. 그래도 기회잖아. 열심히 해. 형은 요즘 뭐 해? 그냥 뭐 일하고 지내지. 처음엔 이렇게 통화를 자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태연이가 바빠진 것도 있겠지만 나도 점점 관심이 없어졌어요. 연락할 때마다 비교당하는 기분이 있거든요. 어느 날, 그날도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되니 손님도 없고 졸리던 차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전화가 올 리가 없었는데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성아, 태연이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태연이가 사고를 당했어. 설마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미 늦었다. 그 순간 편의점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지? 엄마도 믿고 싶지 않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병원에서 정식으로 확인 연락이 온 날,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담배만 배우셨어요. 며칠 후,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내가 태연이를 보냈는데,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가 괜히 유학 보냈나? 괜히 욕심냈나?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사실 나는 태연이가 미국에 간 게 싫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그 후 아버지는 가게에도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원래 새벽 3시면 일어나던 분이 이제는 정오까지도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가게 매출은 줄었고 어머니는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했지만 결국 몇 달 후 가게 문을 닫게 됐어요. 그렇게 태연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버지도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모든 게 예전과 달라졌어요. 가게도 없고 가족도 예전처럼 화목하지 않고 나도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나는 28살에 결혼했다. 아내 소연이는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 만난 사람이었다. 처음엔 연애도 순탄했고 결혼 후에도 별다른 갈등 없이 잘 지내는 줄 알았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가 부모님, 돈, 아이, 생활 방식,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쌓여갔다. 결혼하고 1년 정도는 그냥 둘이 열심히 돈 벌면서 살았다. 그런데 아기가 생기고부터 아내가 본격적으로 친정에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였는데 점점 액수가 늘어나더니 출산 후에는 거의 생활비의 30에서 40%를 친정으로 보내고 있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다. 부모님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내가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었다.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용돈 좀 보내야겠어. 병원비도 꽤 나왔고. 그런데 아내 반응이 뜻밖이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엄마, 아빠는 누가 도와줘?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그냥 우리 아버지도 좀 챙기자는 건데. 그래, 챙겨. 근데 그러면 우리 부모님한테 보내는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나 혼자 감당해야 해.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둘 다 적당히 하면 되잖아. 적당히가 어디 있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돈 보내는 건 당연한 거고 오빠는 그게 불만이라는 거 아냐. 솔직히 그때 처음으로 머리가 띵했다. 나는 단순히 우리 아버지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아내는 내 부모님이냐, 내 부모님이냐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이 문제는 우리 부부 사이에서 절대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씨앗이 됐다. 우리 부부는 결혼 후 서울에서 살았다. 그런데 서울에서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월세, 교육비, 생활비, 거기에 양가 부모님 용돈까지 챙기려니 한 달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모자란다. 나는 회사에서 월급 400만 원 정도 받았고 아내는 육아휴직 중이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 총 500만 원으로 서울에서 한 가족이 산다고 생각해봐라. 월세 플러스 관리비 150만 원, 생활비 플러스 식비 150만 원, 양가 부모님 용돈 100만 원, 아이 관련 비용 50만 원, 기타 경조사, 보험료 등 50만 원. 딱 맞춰 써도 저축할 돈은
헌영 매달 빠듯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점점 예민해졌다. 우리 부모님한테 보내는 돈 좀 줄이면 안 될까? 뭐, 그럼 오빠 부모님 용돈도 줄여. 나는 지금 최대한 아끼면서 보내는 거야. 근데 너는 점점 늘리잖아.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사셔서 수입도 없고 오빠 부모님은 그래도 장사라도 하시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되지 않아. 이런 식의 대화가 반복됐다. 그리고 결국 한 번은 크게 터졌다. 아이가 2살쯤 됐을 때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우리 부모님이 연립주택 하나 알아보셨는데 대출 조금만 받아서 보태드리면 좋겠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 한 3천만 원 정도면 되는데 대출 받아서 갚으면 되잖아. 지금 우리 상황의 대출을 또 받아.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냥 우리가 살 집도 아니고 부모님 집인데 오빠가 그렇게까지 반대할 일이야? 우리도 돈 모아서 이사 가야 하는데 왜 그 돈을 거기로 보내? 오빠는 진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싫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화가 났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싫다고 했어? 그럼 왜 맨날 돈 문제로 이러는 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나도 보내지. 근데 우리도 힘들잖아. 그래서 결국 내 부모님만 챙기겠다는 거잖아. 그때부터 말이 안 통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 후로도 돈 문제는 계속 우리 부부 사이에서 불씨가 됐다. 아버지가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그냥 피곤해서 입맛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받고 나오신 날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기입니다라고 했을 때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나는 외동아들이었고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니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병원비도 문제였고 아버지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내 소연이는 이상할 정도로 무관심했다. 처음에 나는 아버지를 서울의 큰 병원으로 모셔야 하나 고민했다. 그런데 입원비를 알아보니 한 달에 최소 500만 원이 넘었다. 우리 부부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소연아, 나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고민이 많아. 우리 조금만 생활비 줄여서 도울 수 있을까? 생활비를 줄여? 그럼 우리 애는 어린이집 비용도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지금 이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도와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험금은 없어? 아니면 집이라도 팔아야 하는 거 아냐? 집을 팔라고? 그럼 뭐 어쩔겠다는 거야? 우리까지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수연이는 아버지 병보다는 돈 걱정을 더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야근이 길어져서 밤 11시쯤 집에 들어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안방에서 소연이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심각해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엄마, 나도 답답해. 아버님이 유산 정리를 안 해 놓으셨다니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만약에 그냥 돌아가시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 어차피 오빠는 착해서 뭐든 다 나눠주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해두는 게 좋지 않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말해야 해. 아버님이 더 약해지기 전에. 나도 오빠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근데 오빠가 아버님 상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계속 미루더라고. 그럼 직접 아버님한테 얘기해. 늦으면 복잡해진다니까.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둬야 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하루하루 힘들어하시고 나는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소연이는
유산 정리부터 걱정하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결혼을 후회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깊이 고민했다. 소연이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건 확실했다. 하지만 단순히 다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걸 빼앗길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아버지의 재산을 믿을 수 있는 친척 명의로 변경했다. 우리 집안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큰 고모였는데 평소에도 나를 아들처럼 챙겨주시던 분이었다. 고모, 아버지 유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잠시 명의를 바꿔줄 수 있을까요? 고모는 내 표정을 보더니 깊이 한숨을 쉬었다. 너도 참 힘들겠다. 소연이가 그렇게까지 하나? 네. 아버지는 지금 투병 중인데 그 사람은 오로지 돈밖에 몰라요. 알겠다. 당분간 내 명의로 해두고 나중에 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자. 다음으로 공동계좌에서 돈을 조금씩 인출했다. 한꺼번에 돈을 빼면 수상할 테니까 매일 조금씩 티 나지 않게 줄였다. 그리고 변호사도 따로 만나서 법적인 대비를 했다. 혹시라도 이혼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변호사는 현실적인 답을 해줬다. 재산 분할을 피하려면 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아내 명의로 된 자산이 있나요? 네, 결혼 전에 자기가 서울에서 살던 원룸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도 고려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나는 철저히 준비했다. 일주일 후 소연이가 본격적으로 유산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빠, 아버님 상태 요즘 어때? 그냥 비슷해. 왜? 이제 슬슬 정리할 거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 물었다. 정리? 무슨 정리? 유산 문제 말이야. 아버님 혹시 유언장 쓰셨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아버지 병 걱정하는 게 아니라 유언장을 걱정하는 거야. 순간 소연이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나중에 복잡해질까봐 그렇지. 그냥 미리 대비하는 게 좋잖아.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다. 미리 대비하는 게 좋다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렇지. 오빠도 알잖아.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런 거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미리 확실히 해 두자는 거지.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우리 미래? 아니면 내 가족의 미래? 그 순간 소연이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다. 오빠, 왜 그렇게 말해? 난 그냥 우리를 위해서. 나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 근데 왜 너희의 엄마랑 통화하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말을 했을까?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얘졌다. 오빠, 그거 들었어? 그래, 다 들었어. 내가 정말 우리를 위한 건지, 내 가족을 위한 건지, 이제 확실히 알겠더라.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섰을 때 나는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다. 이제 진짜 혼자가 되었구나. 장례식은 부산에서 조촐하게 치렀다. 먼 친척들이 오고 아버지의 몇몇 친구분들 도와주셨다. 나는 계속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소연이는 형식적으로 슬퍼하는 척했지만 나는 그녀가 진짜로 슬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본색을 드러냈다. 장례식 다음 날 나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소연이가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오빠, 이제 아버님 유산 정리해야 하지 않아.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벌써 유산 얘기부터 해. 아니,
벌써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잖아.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 어떻게 정리할지 얘기해야지. 나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걱정 마. 다 정리했어. 소연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뭐, 정리했다. 이 무슨 뜻이야? 나는 천천히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집도, 가게도, 모든 재산은 이미 큰 고모 명의로 변경됐어. 그 순간 소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순간 소연은 손에 든 종이를 던지듯 내려놓고 벌떡 일어섰다. 오빠,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나 없이 해? 내 아버지 재산인데 내가 정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랑 나는 부부잖아. 오빠가 가진 건 내 것도 되는 거라고. 나는 피식 웃었다. 그럼 내가 결혼 전에 가진 건? 내 서울 원룸도 내 거야? 소연이는 순간 말을 잃더니 다시 강하게 나왔다. 그건 내가 결혼 전에 번 돈으로 산 거잖아. 상황이 다르지. 아니, 다를 거 없어. 내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이야. 내가 가게 일 도와준 적 있어? 아버지 병원비 내려고 노력한 적 있어? 소연이는 말이 없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내가 내 가족을 걱정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연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포기하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다. 사실 나도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특별히 붙잡지도 않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순순히 떠나지 않았다. 소연은 이혼을 결정하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했다. 오빠, 좋아. 우리 이혼해. 근데 최소한 내가 받아야 할 건 받아야겠어. 나는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었다. 받아야 할 거? 내가 받아야 할 게 뭐가 있는데? 우리는 부부였고 그동안 내가 가정을 위해 희생한 것도 있잖아. 법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할 거야. 나는 그녀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이미 준비해 두고 있었다. 소송 걸어도 소용없어. 우리 공동명의 자산은 없고 내 명의로 된 것도 없어. 소연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유산도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고 우리 부부 공동재산도 거의 없잖아. 그래도 오빠 월급이 있었잖아. 난 그동안 일도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생활비 안 줬어. 내가 내 가족 챙기느라 우리 쓸 돈도 부족했는데 이제 와서 뭐. 소연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부부였는데. 나는 한숨을 쉬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부부였지. 가족은 아니었어. 소연은 결국 소송을 걸었지만 내 예상대로 결과는 뻔했다. 우리 사이에 공동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녀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없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내 쪽으로 유리한 서류를 제출하자 소연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오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너도 처음부터 돈으로 계산하면서 이혼하려 했잖아. 이제 와서 감정 얘기하는 거 웃기지 않아. 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고 우리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 이혼 절차가 끝난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상하게도 후련함을 느꼈다. 물론 상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이렇게 끝나야 했다는 게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다.
이혼 후 나는 부산 해운대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예전보다 훨씬 작은 공간이었지만 나에게는 딱 맞는 크기였다. 불필요한 물건들은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겼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샀던 가구, 그릇, 커튼 같은 것들도 다 처분했다. 그것들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었다. 과거의 흔적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 흔적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이혼 후 소연은 두 손에 남은 것이 없었다. 나는 원래 그녀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적립금은 줬다. 하지만 그 돈도 얼마 지나지 않아 떨어진 모양이었다. 어느 날 나와 친한 친구 민수가 내게 연락을 해왔다. 야, 너 소연이 소식 들었어? 아니, 뭐야, 무슨 일 있어? 서울에서 원룸 구했다더라. 근데 보증금도 부족해서 대출받았대.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별 감정이 없었다.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야. 너 하나도 속 시원하지 않아. 속 시원한. 그냥 그래. 솔직히 나는 소연이 힘들어지는 걸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돈이 결혼을 유지시켜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까? 이제 나는 혼자 산다. 회사 일이 끝나면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 혼자가 된 이후로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자유로웠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돈 문제로 다투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가끔씩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왔다. 어느 날 밤 혼자 맥주를 마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수연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그녀가 처음부터 나를 돈으로만 계산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 연애할 때, 처음 결혼할 때, 우리도 분명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결국 그녀에게 돈은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돈이 곧 사랑이라고 믿었던 걸지도 모른다.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계산적인 사랑은 절대 오래 갈 수 없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시는 내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속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혼이든 연애든 인간관계는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혼자 밥을 먹고 가끔은 친구들과 술 한잔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오히려 더 마음이 편했다. 더 이상 돈 문제로 다투지도 않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홀가분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 나는 여전히 부산에 살고 있다. 전처럼 번잡한 도심이 아니라 해운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았다.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이지만 나에게는 충분한 공간이었다. 주말이면 근처 바닷가를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가끔은 카페에 가서 책을 읽거나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혼자 간 것도 나쁘지 않네. 이따금씩 이런 생각이 들 때면 피식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한 달에 한 번 나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부산에서도 조금 외곽에 있는 작은 공원 묘지였다.
아버지가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곳에 가면 마음이 복잡해졌다. 나는 아버지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결국 아버지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됐어요. 소연이랑은 이혼했어요. 잠시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가 남긴 것들은 제가 지켰어요.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했어요. 이제 저도 저 자신을 위해 살아보려고 해요. 아버지가 대답을 해줄 리는 없었지만 그곳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기분이었다. 이혼한 지 반년쯤 됐을 때였다.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아보니 소연이었다. 오빠, 잘 지내.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제 와서 무슨 용건일까? 무슨 일로 연락했어? 그냥 오빠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이제 우리 남남인데 그걸 왜 궁금해해? 소연은 한숨을 쉬었다. 오빠, 미안해.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 지금 와서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나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서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 후회하면서 살아.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 이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려서 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혼자지만 이제는 혼자인 게 두렵지 않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과거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지 않을 것이다. 이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소연에 대한 기억도 점점 흐려졌다. 처음에는 후련하다가 그 다음엔 공허했고 이제는 그냥 과거의 한 페이지처럼 느껴졌다. 부산에서의 일상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혼자 간 것도 익숙해졌고 예전처럼 감정 기복도 크지 않았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소연과 다시 마주쳤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대로 가고 있는데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소연이었다.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다. 잘 차려입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편한 옷차림에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다. 나도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도 나를 보고 한순간 멈칫했다. 그리고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결국 내 쪽으로 걸어왔다. 오빠, 잘 지냈어.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럭저럭. 소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보고 싶었어.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빠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그때 내가 너무 욕심부렸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감정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이제 다 이해해. 소연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정말? 아직 나 용서 안 한 줄 알았는데.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용서가 아니라 그냥 이해하는 거야. 너도 너 나름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지. 그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연은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나는 한숨을 쉬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일은 없어. 소연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렇겠지. 나도 알아.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나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잘 지내. 소연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임 후 다시 내 갈 길을 갔다. 마트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소련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 그녀도 결국 자기 선택에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나도 이제 내 길을 가야 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나는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갔다.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건 돈도 결혼도 타인의 기대도 아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였다. 그동안 나는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한다.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올가매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결국 내 삶을 책임질 사람은 나뿐이다. 수연과 함께 살면서 나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누구의 것이고 어떻게 쓰이는가였다. 나는 결혼 생활 내내 가정을 위해 쓴다고 믿었던 돈이 사실은 일방적인 희생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수연은 내가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하고 당연히 자기 가족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걸 늦게 깨달았고 결국 뒤늦게 상황을 바로잡았다. 이제 나는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제대로 알게 됐다. 누군가를 위해 무작정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을. 예전에는 결혼이 한 사람과 평생 함께하는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소연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도 이혼하면 실패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혼은 단순히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하는 게 더 행복할 때 선택하는 것이어야 했다. 나는 결혼을 했고 실패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다. 예전에는 연애를 하지 않으면 허전했다. 결혼 후에는 배우자가 내 옆에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누군가를 곁에 두려 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가고, 혼자 영화관에 가는 게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 그리고 혼자가 되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어쩌면 언젠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계산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괜찮다. 나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가 내 행복을 만들어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행복은 결국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